네, 저는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 전문가 정영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두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늘 그 자리에 있는 기업 상담에서 종사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완전 떨리는데요. 네, 저는 세봄심리상담연구소 소장 허재경이고요. 앞으로 세봄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주제, 도전쌤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양극성 장애, 네. 흔히 뭐 조증, 조울증, 네. 이라고 알고 계시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자 해요. 이제 원래 시즌 1 때 우리가 DSM-5에 있는 여러 장애들을 소개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새롭게 들어온 장애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분들이 좀 대중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아닐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잘은 모르는 궁금해 하실 만한 장애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이제 좀 오해가 많다라고 판단되는 양극성 장애를 좀 주제로 들고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양극성 장애 하면 조울증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 이 극이 양극, 그렇죠. 북극, 네. 남극 하듯이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은 이따가 설명드릴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조증, 조증 요것도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진단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양극성 장애 범주에.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례 한 2가지 정도 소개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1형 양극성 장애 사례입니다. 30대 미국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입원 수속 과정에서 그는 딱히 뭐라고 하기 힘든, 보통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라고 추정 진단, 잠정 진단을 받고 응급실 정신과 팀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경찰관에 따르면 그를 데려온 경찰관들에게 돈을 줄 테니 섹스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을 새로운 예수, New Jesus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이름을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실명을요. 그는 앉기를 거부하다가 응급실을 가로질러 뛰어갔고 곧 이제 제압이 돼서 진정제를 비롯한 약물이 투여됐습니다. 제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몹시 격앙된 어조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자신은 천국에 연결되어 있다면서 더 이상 잠을 잘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매우 빨랐고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재차 투여한 이후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잠을 자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차분해졌지만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고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르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였고 그의 생각은 이리저리 마구 옮겨 다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2년 전 그는 유사한 증상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2주간 입원했다가 조현정동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두 번째, 네. 제2형 양극성 장애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43세 기혼 여성 P씨는 도서관 사서로 정신건강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그녀는 새로 취업하면서 거의 한 달간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상사와 동료들은 그녀가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느리며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기력과 열정이 없어서 자녀들과 놀아주지 않고 남편과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장시간 TV를 보거나 과도한 수면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차례 울기 시작했고 이 현상을 우울증의 재발을 알리는 징후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10대 때 처음으로 우울증을 겪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뚜렷한 우울증 기간이 5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마다 대체로 우울감, 무력증, 동기가 없는 거죠. 과다수면, 과식증, 심한 죄책감, 가볍거나 조금 중간 정도의 자살 생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울증 증상들 사이에 지나칠 정도의 이런 에너지, 기력, 또 그리고 과민성, 그리고 쏟아지듯이 내뱉는 언어, 사고의 비약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어떤 기력의 상태는 몇 시간, 며칠 또는 2주 정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 따르면 그녀가 특이할 정도로 이렇게 고양이 되고 행복해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등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그녀는 말이 빨라졌고 기력이 넘쳤고 낙관적으로 보였고 일상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다음 날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일하곤 했다곤 합니다. 그녀는 이 상황들이 모두 스스로는 정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그 학지사에서 발간한 DSM-5 임상 사례집에서 발췌 일부 각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처음 먼저 네. 남자. 남자. 그러게요. 제가 그 양극성 장애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흔히 상담실에 있다 보면 나 조증인 것 같아요. 나 조울증인 것 같아요. 사실 양극성 장애라는 단어는 잘 모르시니까 이제 주로 조증, 조울증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오면 그래요. 어떠시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감정이 막 들쭉날쭉한대요. 좋았다 나빴다 한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조증 환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보여주고자 이 사례를 좀 가져왔고, 되게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봐요. 예, 특히 이제 병원에서 흔히 보이는 사례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일반 사람들이 이 남자 환자, 첫 번째 소개했던 남자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경찰한테 돈 줄 테니까 섹스를 하자라거나 나는 하느님과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 아 조증인가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처음 응급실 왔을 때 이제 추정 진단 받은 게 이제 조현병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추정을 받았고, 예전에 2년 전에도 조현정동장애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정신증이란 말이에요. 조현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이거가 이제 양극성 장애인가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사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 이게 기복이 있는 양극성 상태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따가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제가 두 사례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이렇게 됐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들으신 청취자 입장에서는 또 그 사례가 그 사례 같네. 네. 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예. 그래서 1형과 2형의 차이는 뭔가요?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예전에는 뭐 바이폴라 1 영어로 하면 바이폴라예요. 바이폴라 1, 바이폴라 2 이렇게 했었는데 학부 때도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처음에. 근데 사실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형 같은 경우에 이제 1형 양극성 장애는 정말 가장 큰 차이는 직업이나 사회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 과장된 행동들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명확한 트러블이 완전 생겨서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거나 명확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고, 2형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흔히 경조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경은 정말 말 그대로 좀 마일드하다는 의미예요. 경조증이고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한데? 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은 받겠지만 회사 생활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뭐 학업을 유지한다거나 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문제 상황은 좀 덜한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1형 먼저 말했던 조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상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우울했다가 안 우울했다가 굉장히 조증으로 갔다가 우울증으로 갔다가, 그래서 조울증이라는 말이 생기기까지 한 건데, 그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게 진단의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증만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형 양극성 장애에서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우리가 보통 조증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는 조울증이라고,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네, 명칭이죠. 조울증이거나 네. 그냥 조증이거나 그렇죠. 예. 라는 게 제1형 양극성 장애이고, 제2형 양극성 장애는
경조증과 그렇죠. 우울증의 교차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편의상 외울 때 경조우울증 이렇게 외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외울 때. 예, 예. 예. 그렇죠. 방금 형 선생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형 말 그대로 이제 경조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이 반드시 동반돼요. 그래야 진단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우울한 기간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좀 경조증이라는 게 조금 더 조증보다는 심하지 않은 조금 더 가벼운 조증이라는 의미로 경조증이라고 붙이는 건데 네. 구체적인 이제 진단 기준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는 네네.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조증의 진단 기준 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크게 이제 A, B, C, D로 되어 있고 그중에 B가 7가지입니다. A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동안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이 돼버리는 분명한 어떤 기간을 갖는다. 그다음 B는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7가지입니다. 그중에 3가지 이상을 보이며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존감의 증가나 과대한 느낌 스스로,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거,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네 번째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 경험, 다섯 번째 주관적 보고 또는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여섯 번째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인데 그게 뭐 직무 활동이든 뭐 학교에서 학업이든 정말 섹스 같은 성적 활동이든 또는 정신 운동성 초조,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의 지나친 몰두, 예를 들자면 뭐 너무 과도한 쇼핑, 뭐 과소비, 뭐 무분별한 성행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 투자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C, 이런 기분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 다른 사람 해치는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다. D는 그 주요 증상 사파가 물질, 중독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증 진단 기준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들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 어려울 만한 말이 좀 많은 다 좀 딱딱하고 다 전문적인 좀 느낌이 나죠. 사실. 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7가지에 대해서. 예. 그런데 다른 건 뭐 1번은 자존감, 2번은 수면, 3번은 뭐 말, 뭐 4번은 사고의 비약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고가 원래 그 일반 보통 상태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 수는 있죠. 이 생각하다가 뭐 또 연관된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긴 한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점프하듯이 지금 분명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뭐 그것도 막 빠르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집에 놔둔 고양이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꼬리를 물되 전혀 관련성 없는 곳으로 막 점프를 해 간다거나 중간 단계 없이 그냥 픽픽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빨라져요. 조증 있는 이제 양극성 상태, 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과잉된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각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남들보다 잘 보고 냄새도 잘 맡고 잘 들어요. 뭐 굉장히 그 감각이 다 깨어 있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도 막 엄청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생각이 빨리 흘러가요. 우리 세범님은 내담자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뭐 경우 있으세요? 제 내담자 중에 이렇게 심각한 축에 드는 친구들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경조증 사파가 있는 친구들은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조증 사파가 있을 때 복학을 하고 그랬다가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가면서 우울증 사파가 오면서 이제 그 드랍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친구였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몇 년간. 이 친구는 병원에 결국엔 입원을 했고 이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파가 있는 친구들은 경조증 사파가 있는 친구들은 봤고 조증 사파는 제가 만나본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하거든요. 조증은 그렇죠. 정신증적 상태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에너지가 넘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이건 정말 아주 정신증 상태, 즉 아주 정신병장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입원 내지는 투약들이 신속하게 돼야 될 사실 필요가 있죠. 좀 궁금한 게 네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에너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방전처럼 돼서 소진이 네. 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심적인 에너지는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막 하이한 상태지만 결국은 소진은 되는 거죠. 이런 체력이 무한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쓸 만큼 다 쥐어짜서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 원래는 마라톤처럼 이렇게 딱 인생은 마라톤처럼 천천히 에너지를 사용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사파가 뭐 길게 가도 그렇게 길게 가진 않거든요. 최대 일주일인가요?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막 그게, 한 달 동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대부분. 그 전에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푹 꺼지거나 이제 다 쓰고 나서. 그래서 우울증. 네, 우울 상태로 푹 꺼지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나. 인데, 돌아오면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 조증 사파 기간, 이제 에피소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막 별의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상상 초월에. 경험해 보셨어요? 뭐 환자들 많죠. 그러니까 병원에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요? 선생님한테.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이 이제 입원실이 그러니까 폐쇄병동이요? 그 병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동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조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하긴 하지만 외래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수준까지는. 네. 심각한 그 자살 그쵸. 상황에는 이런 게 아니라면 외래 치료로 돼요. 투약만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는 입원을 하죠. 초기에는 입원하고 약이 잘 맞으면 이제 투약 관리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히려 외래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조증은 말 그대로 사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날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입원이 되게 많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입원 환자 많이 보죠. 네. 저는 그래서 대학 상담실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10년간 있어서 제가 보는 친구들은 이제 퇴원해서 그렇죠. 많이 증상이 네. 완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럴 왔다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네. 조증 사파가 있었다가 경조증 사파로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기도 하나요? 그 일형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증 사파는 필수고요. 그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기에 따라서 경조증 사파가 올 수도 있고 우울 사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네. 경조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겠죠, 누구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이제 본인이 그 병이 있다, 병식. 자기 병을 인정하는 거. 인사이트. 그게 되게 없어요. 자기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오히려 너희들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정신증이 다 그렇죠.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이제 딱 이래요. 그냥 병원에 외래든 병동이든 앉아 있다가 내가 뭐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막 소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할 때는 대부분 양극성, 조증 사파 상태. 내가 왜 입원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네. 보통 약물 치료가 안 들어갈 때는 조증 사파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다운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서 그게 다운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상이 완화가 되거나 이러지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일단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도 안 되고 아까 말한 그 병식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상태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뭔가 상담이라고 하고 할 텐데 아니거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증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외모가 많이 바뀌어요. 일단 눈빛이 바뀐다고 할까요? 눈빛이 이거는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 아니고 뭔가 이상할 정도로 눈이 반짝반짝 동그랗고 힘이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뭔가 느낌이 확 달라요. 그 조증 상태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모습과는 확실히 사람이 뭔가 과하게 에너지가 되어 있다. 뭔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친밀감을 표현한다라거나 그리고 옷차림도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알던 사람인 경우에 이제 보면 평소와는 너무 다르게 옷차림도 되게 과감해지고
화려해지는 경우도 많고 화장 느낌도 화장의 톤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고 색조가 되게 짙어진다라거나 평소에는 그냥 그 소극적이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스킨십이 막 는다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발장을 낀다라거나 막 이런 행동들 있죠. 말도 당연히 많아지고 그런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약과죠. 그냥 좀 이상하다인데 문제 행동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막 그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그 엉뚱한 말들, 엉뚱한 생각들. 아까 그 경찰에 잡혀온 사람이 했던 것처럼 흔히 하는 게 되게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라든가 또는 유명 정치인. 과대망상을 많이 끼고 유명 나타나죠. 정치인하고 자기가 관련이 있다.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걸 막 전철 타고 돌아다니면서 떠벌린다라거나 막 크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방출을 시키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피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권력하는 사람들이랑 알고 지낸다라고 해서 우리 경찰관분들을 쫄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이런 조증적 상태 때문에 과대망상 때문에 믿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러면 폭력적인 어떤 행동도 하나요? 예.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TV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때 누구였더라?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서울시장에게 좀 계란 같은 거 던지고 이런 행동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TV까지 나왔었거든요. 경찰이 잡혀가는 장면. 네. 그분이 제가 검사를 했던 내담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신적인 존재 또는 유명인인데 그 대부분이 이제 정치인인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급 또는 어디 당수. 박근혜에 관련된 것도 많았겠죠. 그런 당수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당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정치 세력에 자기가 굉장히 그 관련성이 크다, 이렇게 믿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지나친 지지. 그러다 보니까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공격적인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특정 어떤 정치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함부로 반론을 만약에 제기했다. 난리가 나죠. 뺨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로 행동화가 되고 바로 언어화가 되기 때문에 막 날아오는 거죠. 그럼 경찰서에도 많이들 들락달락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애교스럽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저 파도는 내가 조종하고 있다. 이런 그냥 이야기를 하고 옆 사람들이 그냥 웃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제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죠. 공공장소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한다라거나 대표적으로 누구는 빨갱이 새끼다 막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 행동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일배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그 조증 상태가 끝나고 나면 너무 그냥 평범한 분이고 그래요? 조용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상태에 가면 뭔가 굉장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게 지금 B의 6번 그러니까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로 또는 정신운동성 초조. 네. 그래서 목표지향적 활동이라는 게 직장에서의 활동, 학교 활동, 그렇죠. 성적 활동.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까지는 이제 특히 직업적인 몰두라든가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이게 조증 수준이라면 여기서 몰두하는 거는 이제 상상 초월인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을 잠을 안 자고 일을 한다라거나 쉽게 말해서 조증 환자들 중에 사파 기간 동안 잠을 거의 안 자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잠이 안 오고 잠을 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막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막 다 방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 몰두 이게 그냥 열심히 한다 정도가 아니고 남들이 봐도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자기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받을 것 되게 같아요. 비슷해요. 네,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한순간에 소진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걸 못 돌아보는 거죠. 그러게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그런 데만 몰두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자기 파괴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좋긴 한데, 자기 몸 상하고, 주변의 관계 다 틀어지고, 그러면서까지 해야 되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조증 상태에 가서 4일 동안 집을 안 들어가고 일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피해를 주고 그러고 있죠. 싶을 수 있잖아요. 예술 누가요? 아니, 형 선생님이 그래? 피카소. 피카소가 조증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가가, 네. 필 받으면, 네. 진짜 막, 그렇죠. 밤낮 새면서. 그렇죠. 나흘간, 네. 뭐 시금 전폐하고 그냥, 막, 화폭에다 미친 듯이 그림 그리는 거야. 그렇죠. 뭐,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경조증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명인들. 그러니까 이 양극성 1 조증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인구 대비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얼마 정도나 되나요? 그게요. 유병률이 대략 이제 1형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유병률이 0.6%. 1%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보다도 귀하죠. 그러면 조현병보다도 좀 귀하다는 말은 좀 그런가요? 조현병 그 발병률보다 떨어지는 거. 거의 그렇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요. 예. 그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경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병률을 0.3 정도로 잡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경조증 환자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우리 주변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 중에 경조증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조증 상태에서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했던 그 예술가가 그렇게 했다. 그런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증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흘 반년 동안 어딘가에 막 정말 몰두할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별로 고프지 않고 잠을 안 자도 불만족스럽지 않다라면 경조증의 기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우울 기간 한참 열정 학기 초에 막 정말 막 뭐 에너지가 넘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이 한 번씩 한 2, 3주간 갑자기 푹 꺼져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좀 그러고 나서면 어느 순간 다시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조증에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의외로 많다라고 좀 보고 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새해가 시작되거나 새학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막 하다가 한 석 달 지나면 이제 갑자기 뭔가 이 슬럼프가 팍 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경조증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뭔가 안 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벌리고 이걸 다 해내고 그러고 나서 방학쯤 되면 굉장히 허탈해지고 우울해지고 우울 무드가 좀 오래 가는. 근데 요새는 그래서 조절을 좀 하는데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혹시 또 에너지가 막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 진짜 만병생 후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사실 일형 양극성 장애는 문제 상황이에요. 무조건 그 사람은 그러게요. 조증이 발화가 되면 이건 일상생활 불가예요. 일상생활 불가고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잘은 아니죠. 우울 상태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울 상태는 문제가 되지만 경조 상태에서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의 뭔가 에너지라는 사고 비약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거가 적당히 되면 창의력이거든요. 적당히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창조성이거든요. 남들은 생각 못했던 걸 탁 생각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비약적인 발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조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성과물이라든가 예술적인 성과물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는 논문을 갖다가 몇 편을 썼어. 1학기에 나 벌써 막 3-4편 썼어.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할만해 막 이러면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제가 정말 잘 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럴 제가 필요 정서인 거죠.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예, 물론 경조증이 아니지만 워낙 타고난 그 에너지 수준이라든가 또는 뭐 열정 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다 경조증이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는 뭐 학업적인 성취라든가 예술적인 성취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이형 양극성인 경우가 있다. 근데 가까이서 안 보면 모르죠. 이 사람이 우울사파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좀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흔히. 그러니까 그 올라온 기간에 이제 막 광고도 찍으러 다니고 영화도 찍고 다 찍고 그 사람들 쉴 수 있잖아요.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그때는 좀 우울 상태에 빠져서 지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분들이 뭐랄까요? 까먹었네요. 아유, 순간적으로 좀 있다가. 오늘 돌아요. 멘트 중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종종도 있어요. 요즘도 종종. 재밌는데요. 뭔가 얘기할 것처럼 했는데 까먹는 거. 나도. 잠깐만.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기억력 문제 때문에. 그니까요. 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요. 기억이 쇠해서 문제군요. 귀는 잘 안 들리는 게 있는데. 네. 자, 이제 마음인 경로당. 네. 잘 오셨습니다. 나도 까먹었어.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 제2형 양극성 장애, 제가 경조울증이라고 했던 거. 네. 이형 양극성 장애라 그래서 그러면 완치가 더 쉽냐. 사실 또 그렇게 말할 수는 그건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2형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오히려 1형보다 더 짧다라고 해요. 더 많이 겪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울 상태도 그만큼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를 제대로 안 받고 방치되거나 만성화가 되었을 때는 그 간격이 더 짧아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더 길게 겪는다, 한 번씩. 이분들도 약물 처방을 받나요? 우울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고 한데 똑같은 약물을 사용해요. 거의 비슷한 약물을 사용하는데 병원 찾아오는 시점이 다르죠. 1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만발했을 때 막 저증 상태에서 누구한테 끌려가고. 그렇죠. 자의로는 절대 안 와요. 네. 자의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너무나 정상적임을 넘어서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의로는 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 끌려오거나 정말 거의 많은 경우 대부분은 내가 이상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흔한 패턴이 가족들이 하도 너 병원 가봐야겠다. 너 요즘 이상해.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하는데 안 가. 내가 왜 가 하다가 하도 이제 닥달을 하니까 그래 내가 딱 한 번만 가볼게. 의사도 분명히 내가 정상이라고 알아줄 거야. 그런데 딱 한 번 가보고 아니라 그러면 난 다시 안 가? 이 조건으로 와요. 그러다 입원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입원을 하거나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오게 되고 이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에너제틱하고 경조 상태에서는 굳이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과도 너무 좋고 자기도 즐겁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울로 푹 꺼지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그렇게 잘하던 내가 요즘 나 왜 이렇지?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때 병원에 오는 거죠. 오히려 자의로 오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오는 시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가 없으면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히스토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울 상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조증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우울 상태에 올 수 있어요. 우울을 겪기도 하니까. 그 우울 상태에서 딱 병원을 처음 갔어요. 자의적으로. 예전 이야기 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최근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면 진단을 잘못 내리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약을 잘못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항우울제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항우울제 주면 안 돼요. 흔히 리바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조증 상태에서 유발된 우울 상태라면 그때 약을 투약을 해버리면 조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튕겨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리바운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 조증이구나 라고 알아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히스토리가 필요하고 가족 이야기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주요 정보원들의 보고, 뭐 과거력, 이전 병력 뭐 이런 것들이 꼭 참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우울, 네. 주요 우울 사파 진단 기준, 뭐 내용상으로 간략하게.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1. 첫 번째로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 그리고 두 번째, 거의 또는 모든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 그리고 세 번째,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하는 체중의 감소 또는 체중의 증가. 뭐 식욕의 감소나 식욕의 증가. 또 네 번째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다섯 번째,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연. 그리고 여섯 번째, 피로나 활력의 상실. 일곱 번째,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여덟 번째, 사고 능력,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담. 아홉 번째, 반복적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한 번쯤은 다 이런 건 겪어 볼 법한. 네. 그러게요. 네. 근데 이 초발, 그러니까 처음 발생하는 그 연령대가 좀 있나요? 모든 예.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딱 어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네. 대체로 시작되는 연령대는 이제 그 1형, 2형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1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약 18살 정도. 18세, 10대 후반. 예, 10대 후반에 이제 초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근데 첫 증상이 이게 우울증 증상을 먼저 보이느냐, 조증 증상을 보이느냐, 경조증 증상을 보이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거나 첫 번 뭔가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한 10대 후반이다 인 거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늦게 20대 중반 정도에 이제 초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로 우울로부터 시작돼요. 우울 증상부터 먼저 시작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우울 진단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경조증 사파가 한 번도 없었을 수 있잖아요. 처음 할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는 거죠. 네, 계속. 그 사실은 이 어쨌든 우울증, 우울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네. 자살의 위험성 많이 높아져요. 항상 높아지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증, 네. 조증 사파, 네. 조증 상태에서도 자살의 위험성들이 있나요? 조증 상태라기보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 그 실제로 있는 장면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조증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평소는 하지 않던 문란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사업 투자도 되게 많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사례집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이제 보험 판매를 하던 사람이 이제 조증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보험 판매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깨닫게 되었다. 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모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찾는 거 아니었고요. 예, 예.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험 계약을 위해서 막 과도한 뭐 선물을 막 그 계약자들에게 나눠준다라거나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드디어 사업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모든 걸 깨달았다. 난 세상의 모든 부동산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다 주장하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뭐 수십억치 땅을 사들였다가 쫄딱 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 짧은 사파 기간 동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돈을 빌리고 다녀요. 네. 대출도 엄청 해요. 대출 쉽잖아요, 우리나라. 제3금융에 정말 이자가 30몇 프로 되는 그런 걸 그 한 달간 만약에 사파가 있었다. 한 달 동안 갑자기 몇십억 빚쟁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확신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 촉을 믿어서 이게 분명히 자기는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잘못된 판단력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증 사파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이거는 자기가 완전히 망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형태로. 그러니까 그때 되게 여러 생각이 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자살 생각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증 사파가 있는 동안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느끼기는 쉽지 않죠. 근데 꼭 안 느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증 사파 기간 동안은 막 무조건 그냥 들뜬 상태만 있지는 않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요. 그 안에서도.
일부. 그런 이제 혼재성 사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빨리 바뀌는 패턴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했어요. 막 성관계를 할 때 아무 남자하고나 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애들한테 떠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현실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떠벌린다는 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안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자기 자각이 안 되고 뭐 그때 예를 들어 뭐 상상적으로 한다면 이제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그 외모와 세계 최고의 인기를 가진 사람으로 느끼겠죠. 그때는 우린 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가 그냥 눈빛만 탁 던져도 남자들이 다 반한다라고 여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한다면 그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나를 떠받들고 그래서 막 잠자리도 했다. 어찌 보면 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어떤 행위를 조절을 하거나 이러질 그렇죠, 못한다는 그렇죠. 거죠. 조절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아까 말한 수치심이나 후회 이런 것도 좀 약간 더 둔감해지는 그러게요. 게 생기는 그러다 거죠. 우울증 사파가 들어갈 때 이제 그때 극심해지는 엄청나게 거죠. 네. 그리고 그 경조증 같은 경우에도 자살이 되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살 시도가 되게 많아요. 뭐 하여튼 굉장히 정말 이거 제가 수치를 가져왔었는데 잠깐만요. 그 조증도 이제 자살 시도라든가 자살 생각이 많지만 경조증은 되게 완수 가능성. 자살 시도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해서 정말 죽는 가능성 오히려 경조증 환자들이 그렇죠. 더 높다라고 저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경조증에 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평소에 한 번 이상은 자살 시도를 한다. 대단한 수치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경조증 사파가 일어날 때 그때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네. 우울증 사파로 가는 그 이런 뭐 여러 설이 딱 언제 많다라고 딱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흔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그 이분들은 우울 상태가 더 괴롭거든요. 그렇죠. 경조증 환자들은 경조증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 소개한 사례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 없이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 상태에 가면 이제 온갖 파국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진 것 같고 이렇게 잘 나가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우울 사파 상태에서도 자살 생각이나 시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깊은 디프레션 우울 상태에 들어가면 정말 흔히 쉽게 말해서 자살할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시 좀 에너지가 회복되는 단계, 회복 다시 경조 상태로 살짝 가는 그 중간 단계라든가 이럴 때 이제 시도를 오히려 많이 한다 이런 결과들도 많이 있죠. 네. 아이쿠 참. 근데 그 경조증 환자들은 이제 그 우울 상태에서 입원을 한다 그랬고 이제 조증 환자 일형 같은 경우에 조 상태에서 오잖아요. 입원하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입원할 때는 되게 격렬해요. 자기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 정말 끌려서 온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동의를 제대로 못 구하는 가족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거부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우연찮게도 이제 병원 처음 가서 수련 처음 해서 첫 번째 검사를 담당했던 분이 이제 딱 바이폴라 양극성 1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저를 째려보면서 내가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사 못했거든요 결국. 근데 그 처음 하는데 얼마나 제가 그 초심자로서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검사하자 그랬더니 막 욕설을 하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놀랬겠다. 놀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내가 당황했죠. 그래서 막 급히 슈퍼바이저한테 전화해서 네.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등치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정말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첫날, 둘째 날은 자기가 왜 입원했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거부적이에요. 치료진들한테도 거부적이고 네. 다른 환자들한테도 막 거부적이고 막 되게 막 열받아 있는 거죠. 막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조금 지나면 이제 이분도 살만하거든요. 나름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도 속은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에 우울감이라든가 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게 감춰져 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 건드려주면 눈물 금방 쏟아요. 그런 사람. 아무리 조증 상태에 있어도. 그런데 이제 일주일 안 돼서 한 3, 4일 지나면 사람들이 정반대로 굉장히 협조적으로 바뀌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에너지 생각 그 감정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유포릭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남들보다 더 오히려 막 들뜨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더 협조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막 나서서 막 자기가 나눠주고 막 환자들 교육받으러 오라고 빨리 막 끌어모으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요. 네, 오히려 더 협조적인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은 상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그렇게 거부적이다가 우리도 알아요. 좀 있으면 굉장히 이제 협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뭐 보면서 웃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이 좋아요. 물론 그 병적 상태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되게 친밀감도 밝은 많이 에너지를 하고, 많이 밝은 에너지를 많이 뿜거든요. 뿜어내는. 그 두 번째 입원했을 때, 세 번째 입원했을 때가 있더니 이분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재입원이 되게 많아요. 오랜만에 입원하면 우울 상태에서 재입원 하신 분들은 제가 오면 안 되는데 또 왔네요. 이렇게 슬픈 표정인데 이분들은 재입원하면 선생님 아직도 계시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반갑단 말이에요. 물론 병원에 다시 온 게 반갑지는 반가워서는 안 되는데 오랜만에 보면 또 반가워해서는 안 되는데 반가워요. 그런 정이 있어요 또. 그런 재미난 그런 측면에서 재밌다라는 재밌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올 때 막 선물 같은 거 사오기도 하고 진짜요? 그래요. 막 대단한 거 사오진 않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데 컵이 모자라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종이컵. 네. 종이컵으로 뭔가 게임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분이 이제 퇴원을 했어. 재입원할 때 종이컵을 잔뜩 사온 거예요. 그때 이게 없어서 내가 너무 아쉬웠다. 한 박스 사온 거 아니야? 한 박스. 종이컵을 이만큼 사는. 2,500개 막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좀 만들어주는 분들이 딱 일형 양극성 분들이 병동에 좀 활기를 주는 면은 있어요. 인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좀 빠르고 막 사고가 점프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게 망가진 건 아니죠.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것도 기억을 하고 사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병원에 오면 제가 투약을 하잖아요. 이제 그 항조증제를 투여를 하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네.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죠. 그러게요. 오늘 그 발표 톤에 맞춰서 상당히 활발하게 그런 것 같아요. 활발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병동에 있을 때 이분 되게 그립다,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양극성 1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막 다가와서 병동에 오면 가장 반가워해 주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선생님 너무 멋져요. 칭찬도 엄청 잘해줘요. 선생님 정말 잘생긴 것 같아. 하여튼 별의별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분들은 현재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잘생겼다고 내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데 그립고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분들이라니까요. 그립고 어떻게 지내나 생각되고 그래요. 좀 지나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유병률은 얘기를 아까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왜 발생이 되는 거냐. 네네. 우리가 이제 치료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죠. 분명히 촉발된 요인도 있고 얘가 네. 이제 뇌에 어떤 영향 좀 부족하게 태어난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이제 꼭 이 양극성 장애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신과적 장애들, 어떤 심리학적 이 장애들의 이제 원인론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가장 좀 많이 좀 트렌드, 좀 많이 파고드는 부분들, 연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뇌 기질적인 부분들, 유전적인 부분들, 생물학적 부분들을 많이 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뇌 속을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실 까보는 데는 까보는 데는 좀 열어볼 수 없으니 열어보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정복이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들어가 보는 그렇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유전자 개놈 파악하는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잖아요. 그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추정인 거죠. 추정으로서 이것도 유전적인 원인, 생물학적인 원인일 것이다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는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고, 근데 이렇게 좀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하는 그 이유들은 가족력, 그러니까 같은 가족 중에 이런 조증, 양극성 장애가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유병률이 월등히 높거든요. 아, 그래요? 일반 인구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뭔가 유전자를 타고 넘어가는 게 있구나라고 좀 강하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만약에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 원이든 투든 양극성 장애 1형, 2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반 발변 유연성이 일반 인구들에 비해서 10배, 와, 10배 높다. 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친족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형제이거나 제일 가까운 건 형제 또는 부모 자녀 관계 일대 위험도는 오히려 더 10배 이상으로 증가. 네. 평균 10배니까 10배 이상으로 많고 이제 4천, 8천으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위험성은 좀 낮아지고. 가족력이 10배 높다는 거 굉장한 수치거든요. 남들보다 10배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족력을 분명히 탄다. 는 이미 밝혀진 바고. 꼭 파괴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 가족 중에 양극성 장애 증상을 겪은 분이 예.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우울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을 파악했을 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족 중에. 왜냐하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상황적인 것 때문에 올 수도 그렇죠. 있다면 스트레스 반응으로도 네.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증, 양극성 장애 수준은 그냥 상황적인 걸로만은 오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현병이라든가 다른 정신증적 장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황적으로 오기에는 쉽지 않은 장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촉발은 되지만 촉발 요인으로 작용은 하지만 그렇죠. 속에 그게- 기질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력을 파악해 보면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제 가까운 가족 중에 있긴 있었다가 많이 나와요. 네. 흔히 나오죠. 그러면 더 치료가 그냥 그게 어렵다라는 걸로 귀착되나요? 그거보다는 이것도 대부분의 이제 DSM-5에 나오는 장애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계속 약 먹고 관리. 그러니까 사이코시스, 정신증에 해당되는 정신증에 장애들은 해당되는 관리를 해야 돼요. 조증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계속 관리를 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을 꾸준히 해주고 치료도 꾸준히 받아줘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완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궁금함들을 많이 또 가지시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완치가 쉽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비교를 하자면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성인병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투약을 잘 하면서 관리하면 문제없이 지내신단 말이에요. 당뇨도 그렇고. 또 그런 병처럼 이제 꾸준하게 계속 투약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렇다고 계속 먹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회복, 흔히 우리는 관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증상 회복기에 들어갔으면 투약을 일시적으로 많이 줄이거나 중지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재발의 기미가 보이거나 할 때 다시 또 그 기간에는 다시 투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 조절을 해가면서 투약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될 곳은 네.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 병원인 거네요. 그렇죠. 양극성 장애, 특히 이제 1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는 거의 필수라고 그러게요.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상담 치료가 효과가 있으려면 네. 효과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상담 심사로 이야기를 죄송해요. 하시면 제가 뭐라고 이거 지워야 되나요? 아니, 어떤 느낌이 네, 드냐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 이게 것 이제 같아요. 약물로 이제 일단은 증상을 조절을 해야 되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심리 치료가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조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제 일단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당장 잡는 데 약물 치료만한 거는 사실 제일 효과적이라고 그쵸.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뇌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약물로만 해도 뇌 이상이라면 네. 그것만 해서 끝나지 상담으로 네.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재발 방지라든가 이제 투약을 계속 하는 거 이제 양극성 장애에 한해서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분들의 문제점은 병식이거든요. 정말 제일 큰 문제는 병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발병을 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절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인들은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특히 이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양극성 이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올 때 그걸 알아채고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병원에 다시 찾아가면 문제가 확 줄어들어요. 아주 급격한 행동화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폐쇄된 생활로 들어가 버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게 이제 심리 상담으로든 아니면 약물 치료로든 이렇게 자기를 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것들도 심리 상담에서 사실은 많이 그렇게 맞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절 능력을 좀 키워주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거기서는 거죠. 심리치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병 상태, 흘러가는 패턴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스스로를 감찰하는 능력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조증 상태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 그리고 들쭉날쭉 감정이 이렇게 계속 기복을 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 자책감 굉장히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자구나 그 자체도 되게 괴로운 상태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든 대인관계적으로든 막 조증 상태에서는 막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다 보면 관계도 깨지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조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복 네. 이런 데는 약으로는 안 되죠. 그러게요. 심리치료는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죠. 그런 특징에서. 이제 영원한 영원한 덫에 빠진 것처럼 운명의 굴레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되게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좀 심리적으로 잘 버텨내주는 또 버티는 능력들을 좀 갖게 하는 거 사실 이런 거는 뭐 약 자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양극성에서는 약물 치료도 있어야 돼요. 한참 이제 조증이 만발한 상태에서는 말 안 듣거든요. 그러게요. 상담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상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담에도 약물로 안 잡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일단 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고 동시에 이제 심리 치료도 병행되고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안 좋은 패턴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 타면서.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겠네요. 그렇죠.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들이. 그래서 그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가족이랑 함께 동거하는 분들도 이런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죠. 아까 전에 전조 증상 우리가 얘기했던가요? 아니요. 알려주시면. 전조의 그거는 말 그대로 뭐 여러 질환들이 전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특별한 전조가 있진 않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되게 쉽게 가족들은 특히 여러 번 겪고 나면 다시 시작됐나? 이런 느낌을 가족들은 잘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말이 좀 늘었다거나 좀 이제 좀 뭐가 옷차림 수준이라든가 애가 잠을 안 자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되는 건 개인마다 다 다르죠. 갑자기 애가 많이 먹기 시작했다일 수도 있겠고 외출이 늘었다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뭔가 하나씩 이제 점점 이제 넘어가는 게 보여요. 주변에서는. 그리고 사실 본인도 그 훈련을 잘 받고 하면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관리가 잘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성은 아니었는데 일종의 조현 쪽에 있는 망상장애라고 예전에 망상장애, 지금도 망상장애라고 하죠. 망상장애. 그러니까 뭔가 관계 망상이라든가 비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장애가 있는데 이분도 치료를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됐어요. 네. 10년 정도 되게 젊은 친구인데 10년 정도 됐는데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취약에 관해서. 그러니까 계속 약 먹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조가 나타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상해 남들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또 투약을 하고 이랬는데 스스로 알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저랑 어떻게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알아요. 좀 시작된 것 같아요라고 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병원도 찾아가요. 야, 기특하네요. 기특한 거죠, 굉장히. 진짜로요. 네. 그래서 자기가 또 치료를 받고 그렇게 계속 얘는 문제 없이 거의 근 5년 이상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100%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스트레스가 과한 상태라든가 뭔가 갑작스런 좀 피치 못할 상황들이 왔을 때는 그걸 감지해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잠깐 재발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개입을 하는 거죠. 가야 된다.
병원에 그런 식으로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사례를 봤어요. 네. 이 양극성 장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조를 느끼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제 저희 상담실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 병원도 보내고 하는데 상담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하죠. 네.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혹시나 이런 일 또 예전과 비슷하게 또 어떤 생각들이 든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야기는 해요. 그리고 뭐 몇 개월이 지났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하는데 또 문제는 이분들이 치료가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약속은 지키지만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 이 모드로 가는 거예요. 한 발 늦은 걸 수도 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는 되게 치료 개입이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좀 희망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지금 어쨌든 직장 상담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상태가 좀 내가 좀 되게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걸 감지해서 찾아오시는 이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제1형 양극성이 있고 2형이 어떻고 그래서 막 뭐 정신증이 어떠네 이러면서 약물을 뭐 꼭 먹어야 되나 이러니까 이거 뭐 조울증 걸린 사람은 진짜 완전 파괴적 상태인가 보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 안 그러실 수 있다. 그렇죠. 관리하면서 잘 기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인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나름 일상적인 어떤 나름의 생활적 기능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사파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에피소드잖아요.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는 에피소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증 그 양극성 장애가 있는 분들이 1년 365일 그 상태로 지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괜찮은 기간 또 쭉 가다가 또 한 번 또 그 기간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투여를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주면 네. 그게 이제 전조죠. 전조를 잘 알아채고 가족이든 누구든 가족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가족들 같이 사는 옆에서 챙겨 먹이고 결혼하기 잘했네요. 가족이 딱 알아채주거나 하면 네. 그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 네. 문제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결혼하길 누가 잘하신 거예요? 제가 잘했죠. 그러니까 혜원님이 세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남편분이 잘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스스로 알고 관리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망.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증적 상태여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냐면, 나 지금 한 5년간 관리했으니까, 나 더 이상 이제 약물 안 먹어도 되고, 상담 안 봐도 돼. 그렇게 너무 안일해져 버리고, 혼자 자신해버리고, 그래서 혼자 그냥 활개치듯이 생활하다가, 악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아까 말한 제가 굴레라고 덫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또 노력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러고 계속 살아야 되지 하고 그냥 절망해 버린다거나 요런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놈의 만성 질환이잖아요. 우리가 몸 고혈압, 당뇨병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후반부까지 계속 성가시게 달고 그냥 지내야 되는 요걸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너무 섣불리 희망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게 잘 버틸 수 있게 그게 어쨌든 전문적인 상담자가 어떤 조력자로 있는 것도 좋고 아주 센서티브한 가족들이 또 이렇게 너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살펴봐 주시는 이런 어떤 입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면 좀 좋겠다. 라는 맞아요. 그래요. 이제 어떤 약을 먹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실제 장면에서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조증이든 조증이든 1형, 2형 둘 다 우울 상태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2형은 우울이 거의 필수적으로 오고. 네. 그러다 보면 실수로 항우울제 투여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항우울제는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게 프로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프로작. 들어봤어요. 네. 이제 그 약은 별명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해피메이커라고 부른대요. 해피메이커. 그리고 그만큼 대중화란 말은 좀 웃기지만, 감기약 먹듯이, 좀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감 상태가 오고 하면 처방 받아서 먹고 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정도 이 이름을 제가 왜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 어쨌거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해피메이커. 기분을 좀 업시켜주고 에너지를 되찾게 도와주는 약인데, 만약에
양극성이 있는 분들이 우울 상태라고 했을 때 항우울제를 먹이게 되면 에너지를 계속 투약할 경우에 처음에는 약발이 잘 받겠죠. 이제 우울 상태에서 회복돼서 중간 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투약하게 되면 결국 그냥 조증 상태로 넘어가는 걸 앞당기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많고 실사례에서도 흔히는 아니지만 자주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래요. 이제 처음에 우울이신 것 같다. 그래서 뭐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좀 투약을 권장하고 상담실에서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이 회복이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한 것 같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의심을 딱 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양극성 상태였나?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요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양극성일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또 의사와 또 논의해서 약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약을 주느냐 그러면 약 특성이 많이 달라요. 기분을 업시키는 약이 아니고 이름 자체를 이제 풀어 쓴다면 기분 안정제라고 이야기해요. 기분 안정제. 기분을 너무 띄우지도 않고 또는 너무 처지게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스테빌라이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약을 투약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튬인데요. 이게 항조증 효과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한 70-80% 정도는 이 약이 듣는다고 해요. 안 듣는 사람도 사실 있죠. 예, 어떤 약이든 안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한 70-80% 정도는 약발이 먹혀요. 그런데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약,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작 같은 게 안 먹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대체 약물들이 있어요. 2순위, 3순위 이렇게 대체 다른 약을 또 먹여보면 그 중에 듣는 게 또 있으면 그 약을 계속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분 안정제 종류는 뭐 항우울제만큼 많지는 않아요. 좀 제한적인 면이 있고 리튬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리튬이 만약에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증상들에 대한 약들을 좀 투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이제 불안정 또는 뭐 잠 안 자는 이런 게 좀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좀 기분을 좀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을 항불안제 이런 걸 투여를 한다거나 또는 향경련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또 투여해가지고 또 그 진정을 좀 시키는 그런 역할을 보통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하니까 그렇죠. 하나를 딱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같이 주죠. 리튬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리튬을 먹여보니까 괜찮더라 돼서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리튬 뭔가 화학식 같고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리튬, 칼슘 막 이런 그걸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약물 치료 말고 네.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네.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 여기서도 여러 차례 조금씩 사례 나중에 제대로 언젠가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 나중에 아직 안 왔는데요. 네, 한번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자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양극성 장애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이 기본 가정이 된 치료 세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병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병식을 가지게 하고 병식을 형성시키고 요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이분들이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상담실에도 초기에 만약 막 한참 만발한 상태에서 증상이 되게 심한 상태에서 상담실 데려오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막 욕설하고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상담받아야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을 된 상태라든가 사파가 끝난 다음이라든가 요 타이밍이 이제 치료의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확한 치료 목표들 소개를 드릴게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 5가지 정도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조증 환자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극성 장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치료적인 접근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극성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을 하는 거죠. 심리 교육. 심리 교육. 그러니까 뭐 인지행동 치료 보통 초반에는 이 심리 교육들을 거의 그렇죠. 꼭 포함하죠. 이게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고 어떤 병이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자에게서 조증과 우울증 증상들이 이제 교차해서 번갈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거, 그리고 심각도, 그리고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감찰하는 방법을 모니터링 해낼 수 있는. 그렇죠. 스스로 내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처방된 약물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도와준다. 수능이란 말 오해하실 것 같아요. 예. 치료 수능도, 약물 투약 수능도 이런 이야기 흔히 하는데요. 수능도가 낮다라는 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초기에는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이반 검사까지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꿀꺽 삼켰는지. 영화에서 보듯이 삼켰다 하면서 여기 치아 사이에 숨겨놨다가 뱉어내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좀 이제 엉뚱한 행동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또 모든 정신과 많은 약물들이 뭐 두통약 먹듯이 먹으면 뭐 5분, 1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몸이 그것에 적응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나름의 예상하는 기대하는 효능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도 있고. 그리고 네, 맞아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제 부작용이 치명적이진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작용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많이 호소하는 게 이제 소화불량이라든가 거북함, 그리고 또 입맛, 입마름. 요즘은 좀 이상해지거나 입이 마르거나 다 포함돼요. 입이 마르기도 하고. 리튬도 그렇대요. 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여러 개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좀 달라요. 우울증 약도 그렇고 이제 흔히 호소하는 게 이제 뭐 하여튼 소화불량 제일 많이 해요. 정신과 약들은. 그리고 멍해져서 싫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 약 먹으면 뭔가 멍해진다, 이상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약을 좀. 그래서 좀 괜찮아졌다, 문제 상황이 좀 해결됐다 하면 어떤 환자들 간에 우울증 환자들도 그렇고 조증 환자도 그렇고 남들이 감독 안 해주면 투약을 되게 많이 끊어요. 그냥 자의로 투약을 중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재발의 길이거든요.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또 뭐 흔해요. 많이 흔해요. 그리고 외래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입원을 뭐 365일 하진 않거든요. 한 달 또는 두 달인데 그리고 입원해서 나갔어요. 그럼 더 이상 투약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갈 때는 가족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약 잘 먹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런데 잘 안 하는 가족도 있고, 또 같이 또 살지 않는 경우. 혼자 사는 사람,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외래 한 2주에 한 번씩 다시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와서 약 잘 드셨어요? 네 하면 땡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상담받으러 상담실에 사실은 안 먹었다. 또 상담실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의사한테는 먹었다 했대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약을 잘 먹도록 약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한 일주일 먹으면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뭐 몇 달 정도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증상과 관련된 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 기술들, 인지 행동적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치료를 방해하거나 증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도록 환자를 돕는다. 아까 촉발 요인 말씀하셨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을 분명히 악화시키고 또는 증상을 또 안 좋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처 방법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요. 한번 이 회기 구성도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바로. 인지행동 치료 총 세팅은 한 20회기로 반드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통상 그렇죠. 많이들 20회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에서 이렇게 20회기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회기에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개관, 인지행동 치료가 이러이러한 목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죠. 뭐 진행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요. 2회기 때는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양극성 장애가 무엇인지. 3, 4회기 동안에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줘요. 이런 목적에 이렇게 해야 되고 등등. 그리고 5, 6회기 동안은 양극성 장애의 개별 증상 그리고 증상을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7회기에는 치료 수능에 대한 주제로 수능의 필요성,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이유 등을 이제 교육을 하고 8회기에서 한 10회기 정도까지는 우울증 상태도 같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변화들을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11회기는 경조증 또는 조증에서의 인지적 변화들. 이 조증, 경조증 상태에서는 많은 인지적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뭐 흔히 이제 자신에 대한 과대적 생각들이라든가 의심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한다. 좀 성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란해지는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최고의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단 직원인데 조증 상태에서 식당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당 관리자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조증 상태에서는. 굳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뭐 그래서 근데 이제 말로 겁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사장실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비서를 미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왔다 하면서 내가 너희 같은 밑에 것들하고 상대하지 않아. 그렇죠. 자기가 굉장히 과대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만큼 급이 높다, 대단하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라든가 약물 치료는 난 필요 없어. 또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인지행동 치료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한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다. 뭐 등등, 등등.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12회기에서는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 변화들, 그리고 13회기는 경조증 또는 조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 변화들에 대해 다루고 14에서 16회기는 이제 심리 사회적 문제들, 뭐 직업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뭐 등등. 그리고 17회기 그리고 마지막 회기까지는 대인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러게요. 많이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또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그냥 열변으로를 터여주셨어요. 그랬네요. 뭐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오랜만에 이 생각들 이제 예전에 만났던 분들 회사에서 만나긴 쉽지 않은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다시 좀 그냥 스스로 리뷰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평소 나 조증인 것 같아요라고 찾아오시는 회사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감정 기복이 좀 있는 분들 그냥 일상적인 수준에 그냥 사람들 기분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좋았는데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증인 줄 알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그게 아니다를 꼭 언젠가는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증이 뭔지. 그리고 뭐 조증, 경조증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하지만 좀 오해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정보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간만에 또 정신병리를 다루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가 다시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살펴보면 다시 봐도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이쪽 분야를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극성 장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